선생님 살다 보면은 성인 중에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아이들은 언제부터 공감 능력이 생길까? 이런 게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네. 아이들도 보면은 굉장히 공감 능력 뛰어난 아이들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정말 나만의 세상에 있어가지고 네네네. 타인 전혀 신경 안 쓰는 네네.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정말 타고나는 건지 아니면 살다 보면 이게 생겨나는 후천적인 그런 능력인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공감 능력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보겠죠. 공감은 그냥 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래요? 주로 헷갈려 하시는 개념이 이 공감과 동감, 영어를 빗대어 설명할 건데 공감은 empathy, 그리고 동감은 sympathy. 이제 우리가 심이 들어가면 함께 한다, 동시에 한다잖아요. 예를 들면은 만으로 2~3살 애들도 놀이터에서 누가 넘어져 있거나 막 울고 있으면 막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맞- 이거는 공감 능력이 아니라 동감, 같이 정서를 이해하는 거네요.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정은 흔히들 전염성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쵸. 뭐 연민을 느끼고 동정심을 느끼거나 감정을 같이 느끼는 거는 동감입니다. 동감이 이쪽에 가까워요. 그러면 공감 능력, 이건 동감이고 이건 공감 능력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뭐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감을 얘기할 때 공감 능력이라고 많이 붙이잖아요. 맞아요. 말 그대로 이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공감은 인지적인 발달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감이라고 하면 되게 감수성이 뭐 깊고 그러니까요. 막 타인을 막 어여삐 여기거나 막 궁금히 맞아. 여기는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정서지능이라고도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 EQ 얘기하는 네, 거죠? 그런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이 공감의 정의를 보시면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동감은 그 감정을 그냥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무비판적이고 주관적이죠. 정서적인 개념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근데 공감 능력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아, 이럴 수 있구나. 아, 이 사람의 입장은 저럴 수 있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감에 비해서 상당히 객관적이고 오히려 중립적인 그런 그러네요. 한 번 더 태도입니다.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얘가 왜 이렇게 울게 됐지?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네. 어떤 상황이지? 네. 라고 이해를 해야지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나와는 입장이 다르고 뭐 견해나 생각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나와는 다른 처지에서는 나하고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것은 동감이 아니라 공감이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정신과 선생님들 상담하실 때 보호자분이 이제 기구한 사연을 얘기하실 때 같이 울어주진 않잖아요. 네네. 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겠다라고 네네. 이해를 해주실 네네. 수는 있겠지만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같이 울어주거나 네네. 같이 슬퍼하지는 사실 그렇죠. 않으시잖아요. 네. 되게 쉬운 예로는 이솝우화가 한 편 있는데요.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솝우화 아세요? 여우하고 두루미가 서로를 초대하는데 맞아요. 여우는 넓은 접시에 스프를 주고 두루미는 뾰족한 엄청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줘가지고 서로 못 먹게 하잖아요. 여우는 못 먹고 두루미도 못 먹고 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솝우화 속에서는 일부러 그런 거지만 공감 능력이 부족할 때 이 이솝우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대방한테 전혀 맞지 않는 솔루션이나 어떤 해결책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동감만 해주면은 두루미가 막 못 먹고 있으면 못 먹어서 너무 슬프겠다 이것만 해주는 거고 공감 능력이 있으면은 이제 그 접시가 그래서 못 먹는 거구나 네네. 그렇게 이해를 그렇죠. 해주는 거구나. 상당히 단순하게 표현한 부분이긴 한데 좀 이해를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공감 능력이 발달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어린 아이들은 사실 이게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한 몇 개월부터 발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공감 능력은 보통은 만 4세 정도에 시작을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맞아. 때문에 조금 자기중심적인 인지 발달 과정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 공감 능력의 시초가 되는 능력을 바로 우리는 마음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마음 이론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내 마음은 내 거잖아요. 그죠? 근데 타인의 마음 속에는 그들만의 믿음, 생각, 감정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아닌 타인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믿고 다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능력이 바로 마음 이론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어린애가 나는 덤프트럭이 너무 좋은 거야. 근데 덤프트럭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한테 줬어요. 근데 얘는 덤프트럭이 너무 싫은 거예요. 얘는 싫어할 수도 있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쟤는 왜 저거 싫어해?
이게 아니라 쟤는 싫어할 수 있지라고 안다는 거죠. 네, 안다는 거죠. 만 4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시작이 근데 됩니다. 40살인데도 안 된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다가 점차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점점 이게 더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보통은 만 4세에 시작을 해서 만 5세가 넘어가면서 거의 완성이 됩니다. 이 이론 자체는. 그래서 사실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40살에도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 능력 자체는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능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실험이 있어요. 저 페일하면 어떻게 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에요. 이게 1985년에 나온 실험이거든요. 얘가 N이고요. 얘가 셀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N과 셀리의 실험입니다. N이랑 셀리가 둘이서 같이 놀고 있어요. 근데 한 방에서 놀고 있다가 N이 이 공을 바구니 안에 넣어놨어요. 그러다가 N이 방을 나갔어요. 그럼 셀리 혼자 남았죠? 근데 셀리가 나는 공이 바구니 안에 있는 게 싫어. 나는 공을 박스 안에 넣어놓을래. 안 보이게 박스 안에 집어넣었어요. 셀리가 공을 옮기고 나서 N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어. 공이 어디에 있지?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N은 공을 어디서 찾아볼까요? 물어볼 것 같은데요? 아니, 셀리야, 공을 어디다 뒀어? 아니 얘가 여기 넣어놓고 왔잖아. Don't even worry about it. N이 다시 들어와서 이제 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뒤져볼까요? 여기. 거기 바구니에서 찾아보는 거죠. 공감 능력 테스트를 패스하셨어요. 다행히. False belief 실험이에요. 허위 신념 이제 테스트인데 얘는 공을 여기 넣는 걸 못 봤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N이 이 공을 못 본 걸 알고 있어요. N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N은 공 옮기는 거 못 봤으니까 자기 먼저 자기가 찾아보겠지. 처음 넣었던 데를 찾아보겠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실험을 3살 아이들 앞에서 자, 공을 어디서 찾아볼까요? 하면은 여기 있어! 저기 있어! 박스 안에 애나 여기 있어! 이렇게. 그렇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본 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갔다 왔다는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는 입장을 거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것이 믿음이고 그게 팩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의 입장에서는 공이 여기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나하고는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감 능력의 기본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혹시 못 맞추신 분 없죠? 공 찾지 않고 셀리에게 물어본다. 그 이제 의심병이지. 의심을 하고 시작하는 거지. 믿을 사람 없어 세상에. 쭉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아이들이 놀이터에 놀다가 친구가 넘어져서 다쳐서 울고 있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젤리를 준다든지 장난감을 준다든지 뭐 아니면 자기 엄마한테를 부른다든지. 근데 이 아이는 사실은 그런 젤리랑 장난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엄마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굉장히 완벽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동감은 하고 이 친구가 힘들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위로를 하는 방식은 내가 믿고 있는 위로받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감 능력이 발달을 했다면 이 친구의 엄마를 불러오거나 아니면 이 친구가 평소에 좋아하던 걸로 위로를 해주려고 노력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공감 능력이 아까 말씀드린 좀 타고나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감 능력이 또래보다 좀 덜해요. 그러면 후천적으로 이거를 조금 발달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까요? 타고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결국 그 이후의 것들은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점점 인지가 발달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많은 경험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공감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는 많이 공감을 받아봐야 되겠죠. 내 상황을 부모가 많이 공감해주고 그런 경험이 쌓였을 때 상대방한테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고, 또 공감이라는 거는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에 대한 이해라고 했잖아요. 감정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되겠죠.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뭔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 감정부터 잘 이해를 해야 타인의 감정도, 미묘한 감정도 잘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조금 융통성 있는 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후천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새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인성도 중요하고 그렇죠. 막 대기업 시험 보는데 EQ 검사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 공감 능력을 어떻게 키워줘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안 같은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